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강한 시즌인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연말 랠리를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던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IB들에서 연말 목표치 그리고 내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구글 TPU 부상이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들에는 조정으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모멘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도 시사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로 쉬어가는 와중에 어떤 포인트들 다잡으면서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하면 좋을지 준비했습니다. 네, 휴장을 맞아서 어제 밤새서 서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딱 10분을 주시면 GPU와 TPU의 차이점이 뭐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이 TPU가 위협이 되는가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칩의 새로운 강자 구글이 부상하면서 웃음기가 사라진 엔비디아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엔비디아의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엔비디아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AI 버블 논란이 불거졌고 거기에 불을 지핀 마이클 버리의 숏 배팅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구글 TPU가 부상하게 되면서 11월에 종가 기준 고점이었던 $206 대비 주가는 13%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이 TPU가 정말 엔비디아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독주 체제가 끝날 것인가 여부가 되겠죠. 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잠시 이 TPU의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시죠. 사실 갑작스럽게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그렇지 이 구글의 TPU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도 존재를 했습니다. 첫 출시는 2015년이었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왔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는 구글 검색창에 F만 검색해도 바로 아래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추천 검색어가 제시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TPU가 조금 더 발전이 됐고요. 2018년에 구글은 클라우드에 TPU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고객들도 구글과 동일한 수준의 AI 연산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때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가 리프트, 그러니까 미국판 카카오택시 혹은 우버의 경쟁사였습니다. 당시 리프트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할 때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테라바이트의 카메라 이미지,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 등을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켜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글의 TPU였습니다. 자연스럽게 TPU를 쓰는 고객사들 그리고 구글 간에 엄청나게 활발한 소통과 피드백들이 오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성능은 고도로 개발 그리고 고도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4월 출시된 것이 가장 최신 버전인 추론 특화 칩 아이언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언우드는 과연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yes and no입니다. 두 칩의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비교 차트를 열어보시죠. 어제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애시당초에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엔비디아의 칩이고요. 그래서 현 시대에게까지 게임과 그래픽, 그리고 코인 채굴, AI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GPU를 범용 AI 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겠죠. 반면 TPU는 딱 AI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에 특화된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에 쓸 때 있어서만큼은 GPU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의 효율성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대신에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그렇다면
왜 유독 AI 연산에는 TPU가 훨씬 더 강한가? 그 이유는 연산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열어보시면은요, 엔비디아의 GPU에는 병렬 연산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병렬 연산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계산을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처리하는 계산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감자를 100개 깎는 거, 그리고 노동자 100명이 하나씩 나눠서 깎는 거.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 속도가 100배 증가하고 효율도 100배 증가하게 되겠죠. 이 후자의 케이스가 병렬 연산의 실생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는 이 노동자가 코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 반면 TPU의 경우에는 대규모 행렬 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끼리 가로, 세로로 배열된 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요 한 덩이가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 작업은 대부분 이 행렬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90% 이상이 행렬을 무한적으로 곱하고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AI 연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진은 정말 무수히 많은 픽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인 거잖아요. 따라서 사진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행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렬 계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굴 인식 서비스를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을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자르는데요. 그 작은 단위를 숫자로 변환시킨 뒤 행렬 계산을 통해서 구현시키는 것이 바로 음성 인식 서비스,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감자 깎기 비유로 돌아가서 GPU가 만약에 노동자 100명의 군단이랑 맞먹는 칩이라면 TPU의 경우에는 초대형 감자 탈피기계 한 대와 맞먹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한 번에 감자를 무려 1000개씩 탈피를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적어도 AI라고 하는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GPU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TPU가 AI 최적화 칩인 건 알겠는데 그럼 왜 그동안 엔비디아의 GPU에 밀린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엔비디아가 더 일찍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과서를 계속 쓰는 이유는 우리의 선생님들도 썼고 우리가 그걸로 배웠고 모두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다른 교재들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계속 쓰는 이유는 메신저 앱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도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쓰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이 무수히 많은 AI 소프트웨어 툴들은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 GPU에서 최적의 성능이 구동될 수 있게끔 갈고 닦고 다듬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 구글의 TPU 생태계가 성장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생태계 구축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TPU가 신흥 강자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미나이 3.0이 2주 전에 공개가 됐는데 여러 테스트 벤치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챗 GPT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TPU 성능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를 들고 나온 거고요.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TPU라고 하는 자신의 조리 도구로 생성형 AI라는 집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개발돼서 제미나이 3.0이라고 하는 미슐랭 3스타 요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달리 말해서 수직 통합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무수히 많은 미슐랭 1스타, 2스타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망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 이미 기업과 국가 단의 초강력 생태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TPU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망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이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저께 블룸버그에 업로드된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엔비디아의 GPU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AI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델의 구조나 알고리즘이 바뀐다면 GPU가 호환성이 높은지라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TPU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엔비디아 GPU에 대한 구매는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TPU의 대형 고객사로는 엔스로픽이 자리를 하고 있죠. 엔스로픽이 TPU를 구매한 직후에 엔비디아 GPU에 대한 대형 구매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는 언론은 많지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TPU는 AI 성장에 필요한 제품 구성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즉 GPU의 대체제보다는 AI 인프라 조합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 관계상 GPU와 TPU의 차이점 그리고 TPU의 등장이 엔비디아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에 돌아와서는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알파벳에 대해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IB들의 투자 의견, 코멘트는 어떤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 많으신 종목이죠. 테마죠.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 네오클라우드 기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체린 앵커가 최근 AI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짚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과 엔비디아라는 두 거인의 전쟁 안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여러 가지 다각화 안에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 네오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수감사절 연휴로 쉬어가는 와중에 좀 이참에 정리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오클라우드는 어떻게 AI 확산의 해답으로 부상했을까요? 네오클라우드란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GPU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과 추론,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성능 연산을 요구하는 작업에 특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특장점입니다. 거대 범용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왜 네오클라우드가 시장의 병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부상을 했을까 들여다보면요. 거대 범용 클라우드 하면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꼽습니다. 네오클라우드 기업으로는 코어위브, 사이퍼마이닝, 네비우스, 아이렌과 테라울프 같은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꼽죠. 자, 그런데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AI 버블론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까 하는 관점으로 이 기업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대 범용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면 고성능 GPU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다만 범용 기능은 조금 떨어지겠죠. 필요 연산만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빠르게 용량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으로 지금 시장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다만 최근 주가의 조정, 뼈아픈 첫 번째 레슨이 있었습니다. 코어위브의 실적인데요. 코어위브가 지난 10일에 실적 발표를 내놨죠. 긍정적인 요소는 AI 클라우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해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신규 파트너십 맺은 영향도 코어위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됐었는데 다만 우리 투자자들에게 폭탄을 던져줬죠. 데이터 센터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실적의 성장세도 이전 실적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바가 있고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전력기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우리가 실제로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실적이 다음 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코어위브의 설명이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 전 분기에 제시했던 것 대비 하향 조정했고요. 2025년 자본 지출은 2026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화가 지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네오클라우드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질문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던지게 만든 겁니다. 코어위브는 IPO 신성이었죠. 3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8월 고점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20%의 상승세였고요. 33달러였던 주가는 187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초기 실적도 호조를 보여주면서 왜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분기 실적 이후에는 2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 지출을 늘리다 보면 손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월 10일 이때가 분기점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10달러를 호가하던 주가는 9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16.4% 이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기 때문에 16.4%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충격이 상당했죠. 가이던스 하향과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영향으로 코어위브의 최근 주가 추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히 엔비디아 실적 호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약 20%의 반등세를 그려줬는데요. 더불어서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39만 6천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코어위브 주가가 내렸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매력적인 요소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 하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 레슨 또 있습니다. 자금 조달 이슈 계속해서 이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AI 관련 스타트업들을 괴롭히고 있는 주요한 요소인데요.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도 이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슈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GPU 클러스터 인프라로 총 가용 용량이 3분기에도 매진됐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했던 네비우스의 최근 실적 발표였습니다. 메타와 5년 동안 3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밝혔는데요. 지난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194억 달러 규모,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네비우스의 실적에는 특히 2026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하는 강력한 기대감이 깃들었습니다. 2026년 내내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네비우스의 주가 성장폭을 조금 긍정적으로 가늠할 만한 포인트였는데요. 다만 문제는 기업 부채, 자산 담보,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 조달 이슈입니다. 네비우스 역시 코어위브와 마찬가지로 선행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시 시장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SEC의 ATM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고 11월 12일 발표를 했는데요. 이 ATM 관련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투자자들의 돈을 마치 ATM처럼 꺼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분 희석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ATM 조달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지분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 투자자들로서는 언제 기업이 ATM을 시행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나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내 지분이 언제 희석될지 모른다라는 공포에 떨어야 된다라는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습니다. 9월에는 전환사채도 발행한 이력이 있고요. 유상증자로도 43억 달러를 확보한 상황인데 네비우스가 이것을 뛰어넘는 실적을 빠르게 증명을 해야만 앞으로 네오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더 믿음직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굴 관련한 네오클라우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굴 관련한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이렌 꼽고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테라울프 그리고 사이퍼마이닝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로이드 스택과 테라울프는 함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테라울프는 아이렌 같은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환 용량이 크지 않아 왔습니다. 그만큼 전환할 수 있는 AI, HPC로의 용량 전환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플루이드 스택과는 3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 규모는 옵션에 따라서 최대 87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초 계약 용량은 200메가와트로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편이죠. 자,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코어위브 등과 계약을 맺었는데 코어위브 외에 다른 계약 상대는 비공개입니다. 70억 달러 규모 그리고 플러스로 50억 달러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 용량은 250메가와트 플러스로 150메가와트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는 9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최대 200메가와트 그러나 추가적으로 모두 합산을 하면 거의 3기가와트에 달하는 용량 계약 맺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리고 디지털 금융 쪽으로는 갤럭시가 있는데요. 코어위브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 용량은 130메가와트 플러스로 260메가와트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코어위브도 함께 보시죠. 오픈 AI가 최대 고객사인데요. 최대 224억 달러 규모의 아주 큰 계약 용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용량 자체는 비공개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채굴 관련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최근 나왔던 계약 용량을 합산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는 2.9기가와트, 코어위브도 2.9기가와트, 사이퍼마이닝이 2.5기가와트가량 되고요. 네비우스가 2.5기가와트, 비트팜스는 1.9기가와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코어위브의 경우에는 기간 변동률이 한 32%가량 급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20%가량의 반등세가 있었는데 여전히 8월 고점 대비 한 3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리스 에너지도 30% 넘게 하락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 GPU 계약 용량이 어느 정도 아이렌의 주가를 지지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AI 버블 우려로 약세 흐름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조정이 매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퍼마이닝도 10%대, 테라울프는 상대적으로 10% 안쪽으로 낙폭이 제한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팜스도 20% 넘는 하락폭, 네비우스도 20% 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좀 틈타서 앞으로 연말 랠리 이후에도 AI 랠리가 계속된다면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